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가슴 짠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특별한 분을 또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특별히 이분은 아마 반가우실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이면서 네. 특히 특강으로는 처음 이 자리에 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먼저 매주 금요일 다양한 여행지의 여행 정보와 깊이 있는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주말행고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영상으로 어떤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여행 작가십니다. 권기봉 작가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농담으로 권기봉이라서 산을 소개하셨나 했는데 기억나요. 오늘도 우연치 않게 또 오름을 준비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오름, 제주도 하면 이제 오름이라는 게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지역이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네. 오름을 추천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정말 좋을 때입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한 이틀 동안 네. 이틀 뒤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그 네. 오름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1년 내내 거의 이제 닫혀 있다가 이제 열리는 곳이라서 아마 시기적으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주의 그 370여 개 오름 가운데서 분화구에 산정 호수를 갖춘 곳은 10여 개에 불과한데요. 백록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산정 호수는 장마철이나 이 태풍이 지나간 후가 아니면 사실 만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물찻 호름은 사시사철 그 만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는 이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마 많이 놀라고 오실 겁니다. 네. 오름은요, 오름 자체도 사실은 특이한 이름이, 우리는 이제 산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쵸. 낮은 어떤 동산을 오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신기하지만 이름 자체가 특이하거든요. 지금도 물찻 오름. 네네. 그 외에 이제 특이한 이름들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특이하게 이름을 지을까요? 이름은 일단은 역사나 설화 혹은 어떤 그 외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데요. 네네. 일단 오름은 제주도에 있는 작은 그런 기생화산이나 둔덕을 말하는 제주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이 붙는다면 말 그대로 이제 봉우리를 뜻하는 이제 말이고요. 네. 또 그 외에는 이제 이 악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성판악이나 어승생악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제 때 지도를 만들 때 오름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 이제 악이라고 이제 붙기 시작했고요. 또 봉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봉우리 봉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매산자 대신 불화변을 쓰는 봉우리들이 있어요. 예컨대 원당봉이나 지미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봉수대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봉수 혹은 봉화 봉자를 붙이곤 합니다. 서부 애월 지역에 이제 바리매나 왕임매, 녹고매처럼 매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주시 지역에는 물장울이나 쌀손장울, 또 태역장울처럼 장울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또 동북 부자 지역에는 가문이나 시그니처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상당히 다양하게 붙여집니다. 이유가 다 있네요, 나름대로. 예, 그렇다면 물찻 오름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물찻 오름은 말 그대로 1년 365일 물이 차 있다고 해서 이제 물찻 오름이라 불리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산정 호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군부리, 흔히 테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보통 잣이라고 부르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처럼 두르고 있는 이 잣 때문에 물찻 오름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아까 이 물찻 오름을 한시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못 들어가는 건데 평소에는 왜 못 들어가죠? 네, 자연 휴식연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1년 내내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만 이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어기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외에 이번에는 그 사려니 숲에서 통제됐던 이 성판악 구간 등 전 구간이 개방이 되고요. 또 평소에 사전 예약을 해야 했던 한남 시험림도 사전 예약 없이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자, 제주도 그러면 뭐 워낙 볼 게 많아서 일단은 바다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제주도 올레길 엄청 떠가지고 많이들 이제 걸으러 가시고 이번에는 이제 오름까지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오름 그러면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제주도 하면 한라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네. 사실 오름을 빼놓고는 이 제주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문대 할망이 탄생 설화에 따르면 이 큰 이 흙을 치마폭으로 실어 날라서 한라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치마폭에서 떨어진 작은 흙더미들이 모여서 오름이 만들어졌다는 그 설이 전해집니다. 예. 더불어 마을에 따라서는 신들을 모시는 당으로 이 오름을 섬겨오기도 했었는데 네네. 오름 이름에 만약에 당자가 붙었다 하면 보통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사는 집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오름인데요. 사실 왜 자연유산이 등재됐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지만 바로 이 오름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예. 자, 재미있는 게 제주 오름을 보면 또 하나같이 나무가 없거나 풀만 조금 나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도 있나요? 보통 거기가 나무가 울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제주도가 특히 몽골의 지배를 받던 지난 13세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몽골에서 다루가치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 제주에 파견되어 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160마리 정도의 말을 함께 갖고 와서 오름 주변에 이제 방목을 하게 되는데 그 말들을 더 쉽게 방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를 제거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있던 나무를. 네, 맞습니다. 특히 1300년에는 그 몽골 황태후의 마국간의 말도 방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몽골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가 이 제주에 존재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해방 뒤에 삼림을 조성한다면서 나무를 일부러 심은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랑시 오름인데 가서 왜 여기에는 숲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지난 1960, 70년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오름이요, 여행객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난 1982년부터 제주를 찍기 시작한 작가인 고 김영갑 사진작가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이분도 여행 삼아서 이제 이 제주를 찾았다고 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한라산이나 바다에 이제 심취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주 도민들이 이 오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걸 보면서 오름을 전문적으로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5년부터는 아예 제주에 정착해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름이야말로 제주도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이 거친 밭을 일궈 나가면서 살아가고 죽어서는 한평 땅에 묻히는 그 삶의 전체를 바로 이 오름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2005년에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의 작품은 현재 폐교를 활용한 그 갤러리에 작품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파노라마 판형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면서도 정감 어린 작품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또 어떻게 추천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 작가시잖아요. 제주도에 300여 개 이상의 오름이 있다고 하는데 좀 오름을 많이 올라가 보셨나요? 전체는 아직 다 올라가지 보지는 못했고요. 한 3분의 1 정도 가봤습니다. 많이 가보셨네요. 100개 정도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와. 야, 그럼 추천할 만한 특별한 오름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오름 중에서 어떤 풍경도 좋지만 사실 스토리가 있는 곳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가마 오름입니다. 가마 오름이요? 솥단지를 덮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가마 오름이라 불리는데 사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지난 1940년대 상황이 아주 깊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즉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름의 지하에다가 땅굴 진지를 조성해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대로 보존이 돼 있군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처음부터 보존된 것은 아니고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제 동원됐던 이성찬홍의 아들인 이영근 씨가 아버지의 역사는 단순히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라 제주 도민의 역사고 나아가 한국의 역사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역사다 해서 2004년에 전 재산을 들여서 한 12,000평을 매입을 해요. 이 가마오름 일대를요. 그리고 오랜 기간 방치돼서 붕괴됐던 이 땅굴 진지를 두 손으로 곡괭이를 가지고 직접 팝니다. 그래서 이 평화박물관을 지어서 개방을 했는데 문제는 제주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쉬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맞아요. 찾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난에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독지가의 도움으로 재개관을 해서 이제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방문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가마 오름도 이제 직접 다 가보신 곳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상상력이 대단한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오름이 다 동그랗잖아요. 네. 다 가마처럼 보일 것 같은데 여기는 가마 오름, 네. 또 여기는 뭐 이런 어느 오름은 이제 색깔 때문에 검은 오름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아, 검은 오름. 네, 어떤 또 이제 곳은 이제 사람들의 스토리가 남아있어 사람 이름이 붙기도 하고 설화에 따라서 이름이 붙기도 하고 그 이름을 찾아가는 재미도 재미있고요. 말 그대로 또 이름에 녹아있는 그 역사를 찾아보는 재미도 제주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깊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 작가님 개인적으로 가셔서 그 기록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거나 뭐 글을 쓰거나 맞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남기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니 여행 갔을 때 우리도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야 뭐 이제 수첩을 들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글도 쓰고요, 사진도 찍고 또 녹음도 해서 아주 다채롭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녀와서는 최소한 한 보름 안에는 다시 재정리를 해야 그 기억이 선연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행을 한 다음에 그 기록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이 아마 그 여행을 더 깊게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여행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머니즘과 감동, 웃음과 교훈이 가득한 금요 특강. 매주 금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제가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가족애 그리고 우여곡절 음악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때 생각하면 그 코드만 배워가지고 제가 노래를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그때가 최고였어요. 그 아이돌 가수들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자, 영원한 나비소녀 김세화 씨를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소녀 하나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러 가다가 꽃잎 속에 숨어있는
가사 또는 노래 제목처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나비소녀라는 노래 제목처럼 정말 지금까지도 소녀처럼 살고 계신 그러니까요. 김세화 씨를 저희가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네. 1978년도에 데뷔곡이죠. 와. 근데 신기한 게 말이죠. 저도 이 노래를 네. 지금도 가사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부르시는 거 힘인 제가 것 들었어요.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야 저도 지금 하는데 다 따라 불렀잖아요. 네. 이게 이제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비소녀는 약간 동요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 쉽게.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그러니까. 않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근황 좀 알려주시죠. 아시다시피 저희 그 7080 가수들이 네. 그 많이 공연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설 차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공연 외에는 방송이나 공연 외에는 집에서 강아지들하고 놀고 있어요. 아이고 강아지와 소일 하시면서 네. 예. 또 어머니도 돌보시고. 아, 그죠? 어머니는 지금 네네네.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예. 아, 그 얘기 딱 나오자마자 지금 또 살짝 눈시를 붉히시는데 오늘 그래서 네. 나비소녀 김세화 씨를 모시고 네. 특별한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악 인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줄지 시작을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저희가 박수로 좀 함께 해볼까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 강연까지는 제가 할 그 주제가 못 되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음악 해온 얘기 또 어려웠던 지금은 좋지만 네네네. 그런 가정 얘기 그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뭐 살아온 이야기 자체를 저에게 들려준 것만으로도. 네. 네. 자 일단 그 처음 가수가 된 사연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서부터 저는 네. 꼭 가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요. 예 예. 우연히 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지금 초등학교지만 네.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음악 시간에 그때는 이론하고 실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론은 이제 나설 일이 없고 이제 실기는 노래를 해서 이제 선생님이 또 채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뭐 못하겠지만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 야, 너 노래 잘한다. 오. 그리고 그 친구들도 하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노래를 잘하나? 딱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이제 그 소풍 가잖아요. 네네. 소풍 가면 앞에 나와서 원래 노래하죠. 누가 하면. 반 대표로 예. 나가서 1등도 하고 예. 그 음악 시간만 되면 자 노래할 사람 그러면은 예. 친구들이 저를 다 다 지목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지목을 해줬네요. 네. 그러면 막 잘난 체하고 나가서 그러는데 아. 그때는 좀 이제 그 익숙해져 갖고 그래도 이제 말하는 거는 그 지금도 누가 인사하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걸로 끝이지 뭐 길게 이런 거를 못 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노래곡의 세 곡이란 그 프로가 있었어요. 노래 자랑 같은. TV 거기는 프로였나요?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KBS 라디오였는데 제가 그 같은 반 친구한테 네네. 한번 나가자. 네. 그래서 거기를 나갔어요. 아니 제가. 내성적인 소녀가 스스로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죠, 네. 오. 그러니까 그 잠재된 뭐 그런 끼가 있긴 있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그 노래곡의 세 곡이란 프로였는데 거기를 친구랑 둘이 나가서 소나무야 소나무야 아, 이 예.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장려상을 받았답니다. 입상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기타를 상품으로 주셨어요. 아 부상으로 기타를. 네네. 친구한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가질게 이랬나 봐요. 그래서 기타 한대니까. 그렇죠. 쪼갤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 제 친구가 양보를 해줘서 제가 그 기타를 제가 갖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근데 기타가 있으면 뭐예요? 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때 그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여동생 둘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기타 좀 배우게 학원 좀 보내주세요. 무지하게 맞았어요. 아. 그리고 돈이 어딨어. 저희가 그 아버지가 그때 안 계시고요. 엄마랑 그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저희 위해서 이제 안 하시는 일이 없이 그때 막 하실 때니까
돈이 굉장히 궁할 때죠. 기타를 어디다 대고 기타를 배워. 그러네. 그래갖고 제가 그 동네 오빠들한테 네. 배웠어요. 동네 오빠 중에 기타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포기하지 않고 배우셨네요. 네네. A마나 C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기타를 제가 그래갖고 그 코드만 배워가지고 제가 노래를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그때가 최고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노래면 뭐면 막 응용해갖고 막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타고나신 게 있었네요. 근데요,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거기까지 하고 그 이상 안 늘어, 배우질 않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그때는 막 등산, 뭐 모자 쓰고 그리고 기타 들고 등산 기차 타고 가고 마석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막 부러워하고 그 표정이 막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왜 우쭐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명동에 탁 메고 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반 반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 오빠가 그 대학 졸업을 하는데 작곡과였어요. 그래갖고 작곡 발표회 한다고 저보고 노래를 2곡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못 이기는 채 제가 그 작품 발표회 가서 노래를 2곡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아마 그 개그맨 손철 씨라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사회를 봤는데 거기 전유성 씨가 오셨어요. 전유성 씨가 저를 보더니 너 노래 잘한다. 너 종로 2가에 술부리 있는데 거기 한번 와봐. 그러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그러고는 알았어요 하고는 잊었어요. 그럼 왔다 갔다 그날도 변함없이 명동을 딱 친구들이랑 가는데 가서 이제 종로 있는데 종각이 있잖아요. 그쪽에 쉘브르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나셨구나. 쉘브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저기 그 전유성 씨가 오라 그랬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때 음악 감상실이라 음료수만 팔고 음악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같이 좌석도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마침 전유성 씨가 또 거기 계신 거예요. 너 왔니? 그러면서 너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올라가서 기타 노래했어요. 근데 거기 이종환 선생님이 또 계시던 거예요. 운명이었네. 유명한 분들이 꽤 있었네 그 자리에. 그래서 이종환 선생님이 그 노래를 들으시고 거기 쉘브르는 그 아마추어 이제 등용문이라고 해갖고 아마추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그 어니언스, 김정호 씨, 정훈이, 이수미 선배 이렇게 그런 분들만 나오셨어요. 엄청난 분들이네요. 거기다 이제 DJ 이종환 선생님이 계셨으면 뭐 그분이 음악 막 틀어주는 시대였으니까. 인기 최고였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저보고 너 매일 나와. 이종환 선생님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가 그랬어요. 거기는 뭐 음악 다방이니까 고등학생 미성년자도 출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그거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방송국 심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음악 감상용은 술 안 파는 데. 그러니까 음료수만 파는 데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쉘브르 나가면서 하루 한 스테이지 하면은 한 1,000원 정도 되나? 엄청 큰 돈 아닌가요? 그때 고등학생에게는?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죠. 다른 분들은 거기 쓰는 거를 굉장히 갈망하고 막 서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때 이종환 선생님을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종환 선생님 하시면서 허참 씨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 쉘브르에? 그래서 그때 허참 씨가 맨 처음에는 음악 들고 막 바닥 청소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워낙에 잘하시니까 그 허참 씨 보고 그 쉘브르에 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그러더니 방송국 이제 한번 출연하더니 여기저기서 해서 그때부터 허참 씨는 그때부터 몇 대 몇 이거 하셨구나.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죠. 노래 시작되고. 그러면 우연히 가수가 되신 거네요? 네, 저는 모든 게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흘러 이래서 결과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머님이 반대하시지는 않았나요? 가수로 막 나서려고 할 때. 맨 처음엔 모르셨죠. 몰래? 몰래라기보다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몰래죠.
맨 처음에 그 받은 출연료 돈으로 엄마 내복 동생들 그때부터 제가 나는 가장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거에 저는 그것도 만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양보를 한다거나 그러면 세월 잘했어 혼자. 매번 매 시간 그렇게 저를 칭찬하고 다녀요. 예.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어렸을 때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먹고 맨 처음에 그 나비소녀하고 노래 많이 할 때 까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좀 강하게 싸납게 생겼죠. 약간 서구적인 스타일이세요? 아주 그래갖고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엄마가 뭐라 그러시면 제 작으니까 엄마는 크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너 어디 엄마한테 찌려봐 그러고. 오해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나비소녀라는 곡을 받으면서 가수가 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쉴브루를 나가면서 이제 지명길 선생님 계세요. 작사가. 진달래 먹고 뭐 물장구 치고 바람쥐 먹던 머리 뭐 이런 거. 사랑의 미로 뭐 이런 가사 쓰신 분. 그분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 우연히 그 레코드사 지금은 기획사지만 그때는 레코드사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레코드사 사장님이 채웠어요. 그리고 문예부 거기 문예부에 지명유 선생님 계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거기 레코드사 그 사장님께서 보시고 음반하자.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갖고 계신 녹음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가수 이영식 씨라고 있어요. 저 최병걸 씨랑 그 두 분이랑 저랑 매일 녹음실 가서 이 노래 해봐 그럼 이 노래요. 아침에 가서 노래만 계속하는 거예요. 녹음실에서. 그리고 점심 되면 짜장면 사줘요. 거기서. 그럼 짜장면 먹고 또 노래하고 그리고 노래한 거를 갖고 저녁 때 사무실 와서 들려드리면 이게 뭐야 하고 매일 혼내는 거예요. 그때도 혹독하게 연습을 하셨네요. 요즘으로 치면 연습생 시절을 거치신 거네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죠. 제가 그래갖고 그때 그 녹음실 가서 연습한 노래가 마음 약해서도 제가 했었고요. 마음 약했어? 네. 근데 그 제가 안 어울렸나 봐요. 그래갖고 조금 안 어울리시긴 하네요. 그래서 그 노래는 이제 잘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 송창식 선배님 노래가 두 곡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이 나비소녀였어요. 그게 송창식 씨께 가려고 했던 게 김수아 씨께 온 거네요. 그 송창식 선배님이 나비동자 그래갖고 나비동자하고 노래 부르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거기가 사랑의 나비동자.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워낙 나비소녀에 익숙해져서. 소선생 나비동자. 얘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제 나비소녀가 돼서 저한테 왔는데 중간에 또 그 노래가 나비처녀였어요. 처녀는 또 나비처녀? 나비처녀로 저기 그 정훈이 선배님이 노래를 하기로 다 돼 있었는데 그 계약 문제, 전송 문제 이런 게 걸려서 못하게 됐어요. 이게 사연이 많네요. 나비동자였다가 나비처녀였다가 나비가 날아서 주인을 제대로 찾아왔네요. 그래서 저기 네가 부르면 나비처녀는 안 되겠다. 나비소녀로 하자. 나비소녀로 불렀는데 제 생각에는요. 가수들이 노래 따라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집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비 엄마라고 했으면 벌써 가셨을 텐데. 차라리 나비 처녀하면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딱 노래를 발표하자마자 바로 히트를 쳤나요? 노래 그리고 그 전에 쉘브루에서 옴니버스로 음반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 옴니버스를 맨 앞에 저는 몇 곡을 했어요. 그때 밀밭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그 이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잘 해보시려고 나름대로 하셨는데 방송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금지? 저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비소녀가 나와서 방송국 갔더니 너 매일 나와. 나 매일 나오려는데 그래서
그때 노래하는 곳에란 라디오 프로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그 PT 선생님이 너 매일 나와. 가는 곳마다 다 매일. 그리고 TV 프로 토요일 밤에란 프로가 있었어요. 토토. 거기서도 너 매일 나와. 매주 나와. 와.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많이. 그냥 바로 히트곡이 됐네요. 나비같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순위도 그때는 막 1, 2년 막 이렇게 해야지 노래 거의 알려져서 그때 히트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나오자마자 바로 한 달 내에 막 차트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거 중요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네. 송창식 선배님 그 작품이 1년 동안 금지가 돼요. 예? 1년 동안 금지가 돼요. 그 이유는 예비군 훈련을 안 받으셨다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음반을 내기까지는 1, 2년 막 연습도 하고 막 희망을 갖고 해서 이제 잘 돼가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 안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네. 저 아닌 그 작품 주인공이 예비군 훈련 안 갔다고 제 노래를 금지시키니 저 얼마나 어린 마음에 충격 받아서 청천벽력이네요. 그때 제가 소주를 많이 먹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가 금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김세화 씨를 찾는 것도 없을 거고 방송을 못 나가게 됐어요. 그 노래로는 못 하는 거죠. 그 노래는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저를 아끼는 마음에 그때 그 조혜일 원작 겨울여자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주제곡을 OST 제가 부를 수 있게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가 나온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의 사연이 또 그렇군요. 하고 겨울 이야기. 겨울 이야기 저는 그 남자 가수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분과 함께 듀엣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겨울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이영식 씨하고 이영식 씨가 지금은 활동 안 하시는데요. 옛날에 완전히 꽃미남 가수였어요. 그 누가 사랑을 모르나 그 노래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이 노래도 불러서 근데 그 가수분이랑 겨울 이야기는 같이 불렀어요. 듀엣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네요. 나비소녀로 히트를 쳤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노래들이 또 연달아 히트를 한. 근데 제 생각에는요. 나비소녀 금지 안 됐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너 몇 살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고 나비소녀 때로.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진심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때가 제일 가고 싶어요. 뭐 어리고 뭐 이걸 떠나서 그때 그 금지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그 노래가 어디까지 갔을까? 그리고 가수 김세화가 어떻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그 노래 한 곡으로. 저희도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저 김세화라는 성함이 이게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본명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냥 본명으로만 저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통기타 주고 할 때 그 김세환 선배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막 사진도 갖고 다니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 뭐 그렇게 좋아하냐? 그럼 너 이름 바꿔. 니은 빼가 김세화로 해. 그래서 김세화. 이건 너무 심플한데요, 생각보다. 그 원래 본명이 뭐시죠? 김홍자 진짜입니다. 김홍진. 근데 이름도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김세환 선생님도 이 사연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뭐 씩 웃죠, 뭐.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오빠랑 제가 듀엣곡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드라마 주제곡. OST를 많이 하셨네요. 작은 연인들도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이었고요. 그 세환 오빠하고 TV 드라마 주제곡을 한 곡 불렀어요. 그것도 같이 했고. 어찌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아까 조금 그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자체가 좀 안 좋았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큰 그 어떤 슬럼프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가수라기보다 한동안 노래 안 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작은 연인들하고 아그네스라는 노래를 백영규 씨가 제작을 하셔갖고 아그네스 노래 여러분 참 좋아하셨어요. 예, 아그네스도 좋은 곡이죠. 네. 그 노래를 할 때는 저랑 같은 동료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갖고 그때 이제 막 댄스 가수들이 막 나올 때예요. 그래갖고 막 소방차, 뭐 김한선 씨 막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방청객이 바뀌어요. 이게 패러다임이 확 바뀌네, 가요계도. 네, 저 그때는 댄스 가수가 나오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이러고 그랬는데 점잖게 좀 응원했는데. 네네. 근데 바뀌면서 갑자기 젊은 애들이 막 언니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 나가면요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MC 보는 분이 그래도 안 해.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팬덤이 막 형성될 때네요. 그때가 가장 그때 너무 막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나비소녀, 뭐 눈물의 선배, 작은 연인들 나올 때 업소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통기타로는 음악 감상실이나 뭐 생명주지로에서는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술 마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존심이 있는데 바보죠.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더 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지켰죠 그랬더니 바보죠. 그 잘못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선입견이 있으셨네요. 그때 했어야 돼요. 그 이후에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수 이치현 씨하고 같이 분당에 라이브 카페를 했어요. 아이고. 동업을 하신 거네요. 그 번님들만 왔어도 꽤 됐을 것 같은데. 근데요, 이치현 씨나 저나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엄마들, 여자분들이 와서 막 난리 나고 이럴 줄 알았어요. 네네네. 차리기만 하면. 그래갖고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돈도 벌고 그리고 저희 목적이 꼭 경제적인 것보다 거기 스테이지 하면서 이제 연습하는 걸로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생각하면서 라이브 카페를 했거든요. 카페 딱 그럴듯하게 차린 데다가 야 그래도 최고의 가수 이치현과 김세화가 하는데 야 이게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 하셨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웬걸 한두 번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들이 노래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야. 자기들이 노래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오시는 손님은 안 시키고 저하고 이치현 공연만 한 거죠. 공연만 했어요. 권태수 씨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5년 만에 쫄딱 망해갖고 나왔죠. 아니 지금 이제 한 40년 동안 지금 가수 생활을 하신 셈이잖아요. 가수의 인생도 계속 가는 거죠? 가려고 지금 뭐 새로운 곡도 발표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은 음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CD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음원 또 다 체크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노래하는 프로가 거의 없어요. 특히 아이돌은 뭐 무슨 차트 맞아요. 이런 거 다 있는데 방송국마다 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요 무대라든가. 근데 저는 한정적이죠. 저는 트롯을 잘 못 부르니까 거기서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씩 나가요. 봄에 나비소녀. 겨울에 눈물로 숲편지. 계절별로. 네네. 7080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나가면 뭐 1년에 한두 번 이상 못 나가니까. 그리고 가수들은 많으니까 거기도 서기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TV에 안 나오면 노래 그만둔 줄 알아요, 다. 맞아요. 잊혀질 확률이 있죠. 나름대로 막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냥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안타깝죠. 자, 일단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세화 씨 하면은 또 골드미스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나이들 골드 미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신 거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루머만 많이 있었죠? 많이는 아니고 한두 번 정도 할까 하는 그럴 때는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회가 있는데 엄마도 그때 막 결혼하라고 그러고
또 상대도 자기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례 피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가장의 피.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엄마 고생 많은 우리 엄마 그리고 제 동생이 바로 아래가 5살 차이고요. 그 아래가 8살 차이예요. 차이도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그러니까 홀로 또 자녀분들을 키운 어머니, 그다음에 여동생 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결혼의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가정을 못 버린 건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가정을 내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건사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너무 걱정되고 그리고 제가 저 어리지만 그때 우리 엄마가 영등포 시장에서요. 그때는 사과 괴짝이라 그랬어요. 사과 괴짝에 사과 나무로 이렇게 짜여진 몇 개는 그거 시장에서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창 남편 사랑받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해야 될 나이에 우리 엄마는 사과 괴짝 놓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계속 이 일은 어머니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눈에 계속 선한 거죠. 시장 한 귀퉁이에서. 그래서 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엄마 그때 생각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굉장한 효녀셨네요. 저는 효녀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지금 저 어머니가 또 아프시잖아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엄마 얘기하면 나는 제가 예전에 저희 엄마가요 외삼촌하고 외할머니하고 월남하셨어요. 항해도 해주신데 그래갖고 저희는 가족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외할머니 얘기만 하면 막 눈물 짓고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왜 저럴까 근데 지금 제가 딱 엄마같이 엄마 얘기하면 제가 아프고 막 눈물 나고 막 못 참게 돼요. 저는요 저희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조건 딸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엄마 아니야. 엄마 요즘 옆집 엄마 같아. 내가 이 얘기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치매가 좀 심해진 거를 전 몰랐어요. 그게 이제 증상 중에 하나였네요. 약간 고집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동생들한테 막 화내고 막 욕하고 그래도 그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마음 아파하고 엄마가 변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엄마 위하고 가족 위해서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궁옥 분이랑 제가 가끔 만나고 그러는데 동생이 언니 안 돼. 병원 모셔야 돼. 주변에서 계속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동생들이랑 여주 가서 밥 먹고 자. 그리고 가서 거기 노인병원인데 엄마 한번 가볼까?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계시라고 간 게 아닌데 그때 엄마가 또 뭐 만지시다가 넘어져갖고 아유 또 다치셨구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엄마 그럼 팔 치료 받고 그리고 가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병원에서 이거 어머님 한 일주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있을게 그때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병원에 머무르게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는 좀 되십니까? 네, 아직은 저 알아보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병원 동생들이랑 자주 가는데 뭐 보면은 저밖에 모르세요 우리 엄마는. 그냥 어려서부터 제가 제 동생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뭐든지 저 위주로 해주셨어요. 먹는 거며 뭐며 노래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같이 매니저 같이 다녀주시고 또 모란시장 가서
흑염소 사다가 직접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동생들한테 절로 가. 동생들은 그 국물도 없어 동생한테는요. 그래갖고 지금도 지금 병원 가면 우리 큰딸 이러시고 동생들은 그냥 왔니 이 정도 하시고 저희가 가면은 왔다 간 거 모르세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어머님 2초세요 이런 2초 전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그 병원 양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엄마가 저를 몰라보지 않으시기만은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한 번은 가서 그 병원에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요. 가서 이렇게 동생들이랑 가서 이렇게 보는데 엄마가 저기 앉아서 뭘 하시는데 머리가 하얀 거예요. 우리 엄마 머리 그 하얀면 염색 동생이 염색해주고 염색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물 나는 거 억지로 참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 동생들도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엄마 하얀 머리 봤을 때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뭐 알츠하이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출 수는 있어도 이게 이제 낫지는 않잖아요. 근데 늦출 수 있는데요. 우리 엄마는 그 늦출 수 있는 것도 그거 당겨두시나요? 안 받으신대요. 그래요. 그럼 이제 어머니와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시는데 바쁘고 살아오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만약인데 어머니가 완치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못했던 것들 중에 어머니랑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저 어려서부터 엄마랑 많이 했어요. 엄마가 뭐 드시고 싶은 거면 뭐 가지고 싶으신 거 거의 다 해드렸는데 그 동생들하고 같이 여행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이번에 한번 촬영 삼아서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같이 친구들 같이 여행 가보고 싶어요. 여행 가시는 게 소원이군요. 자,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도 좀 돌보셔야 되고 또 앞으로의 그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이제 들려주는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그 특별한 메시지 드릴 건 없고 제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본 거는 일단 자기 자신을 많이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부모님한테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엄마 아프시니까 슬프고 마음 아프고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비소녀 김세화 씨와 함께했습니다. 특별한 가족사랑 이야기 그리고 음악 인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제2의 제3의 인생 승승장구하시라고 큰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저는 그래
무척에 빠진 걸 당신을 사랑하고 있나 봐. 나의 모든 것 다 줄 거야. Oh yes, oh yes. 전화 한번 해주세요. Oh yes, oh yes. 자, 이번에는 톡톡 생활경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건강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이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가 큰 틀에서 바뀌게 됐는데요. 네. 핵심을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지역 가입자, 즉 이제 직장 다니는 샐러리맨 분들이 아니라 네. 지역 가입자분들의 이제 부과 체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직장인 분들도 약간 건드리게 되는데 이 직장인 분들은 거의 한 연봉 기준 9억 원 이상 되는 분이 네. 좀 더 오르는 이런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약 한 580만 세대 정도는 2만 2천 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한 40만 세대 같은 경우에는 5만 6천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부가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부가체계고 영향을 받는 세대 다 4가구 중에 한 세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부가체계가 바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소득 고액 재산가가 부가체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저때 고소득 고액 재산가는 지역 가입자, 즉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부가 체계가 바뀌게 되는 건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동안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돈 같은 것들이 이제 사업 같은 것들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으로 우리가 지역 가입자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많이 달라지냐면 요즘에 거의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가입자분들이 많이 항의를 했던 것이 소득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왜 자동차라든가 집도 함께 포함을 하느냐라고 해서 거의 한 500만 세대 정도는 이제 재산 부분을 축소하고 소득으로 반영을 해서 소위 말하는 조금 깎아주게 되는 2만 원씩 깎아주게 되지만 아주 고액이라든가 뭐 재산이 11억 이상의 집이 있거나 하게 된다면은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약 40만 세대 같은 경우에 39만 세대가 월 기준으로 5만 6천 원을 더 부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바뀐 방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가 되죠. 네, 이제 두 번째가 고소득 고액 재산가 중에서 피부양자들의 이 틀이 바뀌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지역 가입자 중에서 어르신들이 자녀의 건강보험에 이렇게 함께 맞아요.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5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재산도 좀 있으시고 소득도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자격을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기존까지는 재산 과표가 9억, 그러니까 집값이 10억 이상 되거나 뭐 연소득이 한 4천만 원을 넘는 그런 부모님만 한해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걸 좀 낮춥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로 낮추느냐? 재산이 한 5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집값이 한 6억 5천이 되고 연소득이 한 1,000만 원을 넘게 된다거나 또 하나는 거의 받는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의 어떤 일정, 뭐 임대료라든가 이렇게 있다면 이 어르신들은 이제 자녀의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가 없고 따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약 한 7만 세대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모님들은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 매달 18만 8천 원. 그러니까 한 20만 원 또는 그러네요. 이 7만 세대 부모님들은 따로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데 뭐 반발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살 집도 있고 또 소득도 이렇게 꽤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따로 건강보험을 부과한다. 이렇게 틀이 바뀐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직장가입자 자녀에게 얹혀서 내시던 안 내시던 그 어르신들 외에도 지역가입자도 수 있죠. 피부양자에서 그러면 다시 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방금은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역가입자를 잘 보면은 그러니까 올린다, 뭐 얹혀 함께 올린다라는 중에서 형제 자매도 실은 이제 이게 좀 가장 소득이 많은 뭐 이 친제에게 이렇게 얹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도 이번에도 일정 소득이 된다면은 아예
따로 떼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이 피부양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적용받는 분들이 한 23만 세대 정도가 되고 저 형제 자매 중에서도 2만 9천 한 월 3만 원 정도씩은 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약간 좀 힘든 분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30세 미만인데 내 동생이 취업도 못하고 그렇죠. 이분들은 예외입니다. 30세 미만. 또 같은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해서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형제자매 친제 함께 올릴 수가 있다는 예외 사항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은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틀이 바뀌는 것은 이제 셀러리맨 분들, 이 직장 사업자 중에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나는 연봉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잘 받고는 있는데 이거 외에 가외 소득. 가령 임대료가 있는 셀러리맨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 중에서는 가외 소득이 연 기준으로 3,400만 원이 넘는다. 그렇다면은 회사와 함께 내는 이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외에 본인이 또 하나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략 뭐 파악되는 경우에는 14만, 15만 세대 중에서 이분들이 한 13만 원대를 따로 그러니까 회사에 내는 이 직장 건강보험료 외에 따로 한 13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뭐 소득이 연적으로 3,400만 원 더 있으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취재 틀을 바꾼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요즘 이른 무더위 때문에 식중독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뭐 연중으로 발생하는 달이 8월인데요. 그 다음이 어디냐? 7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왜냐하면 6월은 바뀌면서 대비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게 작년에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고 환자 수인데 보시면은 6월에 거의 916명, 1000명 가까이가 발병을 했단 말이죠. 8월에는 1,500명이니까 연중으로 8월, 6월. 6월도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특히 6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에 많이 걸려서 오늘은 이제 특히 식중독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방법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네, 식중독 같은 예방법 가장 좋은 게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어디 갔다 올 때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되는데 흐르는 물에 비누를 꼭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음식 조리할 때는 완전히 익혀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날 음식과 조리한 음식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회만 먹을 땐 특히 조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같이 먹을 때 이제 방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부엌 청소입니다. 도마칼, 행주들 늘 정기 소독을 해라라는 조언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우리가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아엘라라는 게 있는데 터키 참전 용사가 한국인 소녀를 자신의 이제 딸로 들이면서 이 둘 간의 부녀의 얘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지금 터키에서 대박도 터졌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1950년 터키 참전용사 슐레이만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5살 소녀를 발견합니다. 전쟁 고아를 부대에서 돌보며 아일라란 이름까지 붙여준 슐레이만의 정성에 소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종전과 함께 슐레이만은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약속은 6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지켜졌습니다. 5살 소녀에서 할머니가 된 아일라를 부둥켜 하는 슐레이만.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터키가 공동 제작한 영화 아일라는 터키에서도 이미 500만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역사나 터키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함께 영화를 보자던 두 사람의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봉이 돼서 같이 이렇게 개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슐레이만. 그가 전한 감동의 메시지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채널A 김종석입니다. 네, 요즘 좀 덥습니다. 이 불볕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날씨 전해드리죠.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는 낮 시간이 가장 긴 절기 하지답게 볕이 길고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쑥쑥 올랐는데요. 오늘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무려 31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 대비 더욱더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뒤 오전 11시를 기해 일부 강원과 영남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지도의 붉은색 해당 지역은 오늘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인데요. 그중 강원의 화천과 강릉이 33도, 영남 지역에서는 의성, 밀양 등 많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외선과 오존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 지수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에 매우 치명적인 오존 농도까지 영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요. 실시간 대기질 상황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서부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19도, 강릉 25도, 광주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엔 뜨거운 서풍이 볕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보다 더 더워집니다.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서울 31도, 대구 33도, 안동은 32도가 예상됩니다. 갈수록 더위는 심해져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화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야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는 국직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장마에 미리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요. 주말 외출할 때 선글라스 그리고 선크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